자, 이번에는 그 면역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 우리 특이적 면역 또는 뭐 후천성 면역 이렇게 부르는 이제 파트인데, 자, 여기에 누구 있다고 그랬죠? B세포도 있고, T세포도 있다. 자, B세포라고 하는 애는 골수에서 생성이 되는데, 혈액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는 다 골수에서 생성이 됩니다. 또 당연히 사실 골수에서 분화가 됩니다. B세포도 마찬가지 골수에서 분화를 겪는다. 자,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이 T세포가 이게 특이한 놈이죠. 요거에 흉선에서 분화를 하니까 크게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죠? 자, 이때 이 T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종류가 나눠졌어요. 하나가 세포 독성 T세포, 다른 하나가 도움 T세포.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와준다는 표현으로 조력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T세포에는 억제 T세포라는 애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시험에 잘 출제되는 얘는 아니니까 우리가 심화 과정 가가지고 하나의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얘네 둘은 뭐 단골 손님이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독성 T세포가 되었건 도움세포가 되었건 이상은 같아요. 골수에서 생성이 된 다음에 흉선에 분화한다. 이상은 같다는 거죠. 그죠? 자, B세포가 되었건 세포독성 T세포가 되었건 도움세포가 되었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 반응하는 것의 특징들. 그게 뭐였죠? 첫 번째가 바로 특이성이죠. 어떻게 보면 뭐 다양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항원의 종류를 구분하겠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뭐였지? 면역 기억을 한다. 세 번째 뭐였지? 면역 관용을 한다. 이렇게 됐었죠? 자, 첫 번째 특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누가? B세포와 T세포가. 그죠? 그래서 B세포라고 하는 것도 항원을 구분할 수가 있고 T세포라고 하는 것도 항원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까라는 거죠. 어떻게 구분할까? 자, B세포라는 것은 항체라는 분자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항체라는 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T세포라고 하는 것은 T세포 수용체, T셀 리셉터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체라는 것의 종류가 다양한 거죠. 우리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항체. 특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T세포라는 것도 TCR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특이적으로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걸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특이적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숫자를 불리는 것이긴 합니다.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갖춰져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요. 자, 저쪽 가볼까요? 슬라이드. 자, 여기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 이제 B세포라는 게 보이시죠? T세포라는 게 보이죠? 얘네 표면에 항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항체죠, 요게. 요게 항원 수용체로 되어 있죠? 표면에 원래는 있어요.
추후에 분비가 되는 것이지. 자, 이건 T세포. 여기 항원 수용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TCR입니다. 확대한 그림이 여기 있네요. B세포 항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항체라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백질인데 4개의 폴리펩티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바깥쪽에 있는 것은 짧죠? 가벼우니까 경사슬. 가운데 있는 것은 길죠? 더 무게가 나가니까 중사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경사슬과 중사슬이 이렇게 각각 다 어우러져 있는데, 근데 요 끝에 부분에 항원이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Y자 모양처럼 생겼으니까 양쪽에 각각 붙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때 잘 보세요. 자, 이 끝의 모양새하고 이 끝의 모양새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이쪽에 붙는 것이나 이쪽에 붙는 것이나 같습니다. 같은 항원과 결합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양파를 가지고 같은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게 특징. 자, 그럼 이제 결합 부위는 제가 이 부위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부위가 특이성을 갖고 있겠지? 즉, 이 부위가 다양하겠죠? 항원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변이가 심할 것이다. 변이가 심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변이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아랫부분은 그렇게 변화가 심하지 않으니까, 변이가 많지 않은 지역, 불변 지역, 이라고 표현했죠. C는 컨스턴트, V는 베리어블. 그래서 변이가 많다. 이쪽은 불변하다. 그런데 자, 주의할 점. 자, 여기가 변이가 많다는 것이 계속 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B세포가 하나, 둘, 셋, 넷이 있으면 얘들이 각각 이 부위가 다른 항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이 하나가 계속 내가 변하게 할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B세포들의 종류가 각각 많이 있는 겁니다. 걔들이 각각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아랫부분은 다 비슷합니다만 위에 부분이 뭐예요? 다 다른 거죠. 각각 다른 항원들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자, 뒤에 그림을 먼저 보고 봅시다. 자, 우리 교재에는 이게 좀 뒤에 있네요. 43-14 그림인데 자, 여기 있는 게 이게 B세포입니다. B세포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자, 물론 색깔로 확 구분을 가긴 합니다. 자, 항체라는 것들이 다 Y자 모양처럼 생겼죠? 근데 끝에 부분 보시면은 모양새를 다 다르게 그려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B세포는, 자, 보세요. 하나의 B세포는 동일한 항체를 만듭니다. 하나의 B세포는 동일한 항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각 B세포들은 서로 간의 항체가 다릅니다. 알겠죠? 자, 항원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 세균이 들어왔어. 자, 세균 요놈에 대해서는 네가 반응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이성이에요. 그럼 다른 애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얘만 참여하는데 이때 도움 T세포가 영향을 주는 거죠. 헬퍼 T세포니까 TH라고 제가 가볍게 적었어요. 도움 T세포가 도와줍니다. 야, 네가 반응하는 놈이구나. 네? 네가 반응하는 놈이구나. 그럼 활성화돼야지. 그럼 이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숫자를 늘리죠. 그 숫자를 늘리는 가운데 일부는 형질세포라는 걸로 바뀌고 일부는 기억세포가 됩니다. 형질세포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항체를 분비하기 시작하죠. 있던 거를 발사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어내죠. 초당 50만 개까지 만들어내니까. 최대 속도. 얘는 항체를 분비하진 않습니다. 그냥 오래 삽니다. 근데 숫자가 많아졌죠. 또 반응성도 세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만약에 이 항원이 또 들어오면 얘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또 도움세포가 영향을 주게 되면 얘들이 형질세포와 기획세포도 또 나누게 됩니다. 그때 형질세포의 숫자는 더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반응성도 커져 있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세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항체의 다양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세포와 요세포와 요세포가 각각 다른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항체라는 유전자를 같은 걸로 가지고 있겠어요? 다른 걸로 가지고 있겠어요? 자, 즉 항체는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유전자의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질 텐데 항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각각 달라야겠죠. 그래야 다른 항체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얘가 가진 항체 유전자는 이거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면 모양새가 똑같은 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항체 유전자가 달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유전자라는 게 다를 수 있지? 한 사람 몸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달라? 그렇죠? 자, 그것은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갑시다. 자,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 자, 요거 경세라는 게 있고요. 요거 중세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 폴리펩티드라고 그랬어요. 경세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항체 유전자 중에 경세를 만들 수 있는, 경사슬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고, 중사슬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각각의 비세포마다 다르게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요 경사슬 유전자를 하나 예를 들 거예요. 자, 우리 교재는 요 뒤에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미분화된 비세포의 DNA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미분화 비세포 골수에 있습니까? 흉선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골수에 있죠. 분화가 돼도 어디에 있습니까? 골수에 있으면요. 골수에 있는데 골수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항체 유전자라는 것을 이렇게 다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분화가 될 때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면 이만큼의 부분을 제거한다. 사라졌죠? V39하고 J5번이 만났습니다. 보이세요? 이런 걸 우리가 유전자의 재조합이라고 불러요. DNA 수준에서 재조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처음에 있을 때에는 다 똑같은 항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얘들이 분화가 될 때 경사를 유전자, 중사를 유전자의 일부를 제거하면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어떤 비세포는 V37부터 J2번까지 여기를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항체 유전자가 달라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비세포 가지고 있는 항체 유전자가 다르다 제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같은 사람의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합을 통해서 다르게 한다는 거지. 자, 조합 얼마나 나오죠? V가 40개고 J가 5개라면 약 200개 조합이 나오죠. 그죠? 200개 조합. 중사슬도 있겠죠? 중사슬은 V가 100개, V라는 것이 100개, 그다음에 D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D라는 부분이 100개, J라는 부분이 6개. 그럼 다 곱하면 숫자가 꽤 되죠? 그럼 그 조합과 이 조합을 곱하면 더 많아지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얘들이 만날 때 요 만나는 자리에서 신규 코돈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3년기죠. 거기에 들어가거나 또는 약간의 치환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결국 항체라는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의 무한한 우리가 다양성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분화가 된 비세포라는 애들, 얘 골수에 아직은 골수에는 안정이 된 걸 겁니다. 얘는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지. 형태를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유전자의 발현, 전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재조합이 일어난 그 부위, 요 부위에서만 전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전사가 이렇게 일어나고요. 인트론 부분이 제거가 되면 이렇게 성숙한 mRNA가 만들어지고 단백질로 번역이 되면 변이 부분과 불변부가 있는 요 지역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중사를 유전자도 이러한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비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체는 똑같죠. 그죠? 비세포마다 항체는 다르고요. 이해가죠? 자, 그렇게 해서 비세포라는 것은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네. 자, 이번엔 T세포. 자, B세포는 우리가 볼만한 게 없고, 자, 이제 이렇게 T세포. 자, T세포라는 것도 두 개의 사슬이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그죠? 경사슬, 중사슬 했듯이 얘는 알파사슬, 베타사슬의 유전자가 따로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요 끝에 부분에 변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만드는 지역에서의 재조합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항원과 만나는 특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갑니까? 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후천점의 특징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특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세포는 항체에 가지고 있다. 유전자의 어떤 재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항체를 표면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T세포라는 것도 역시 TCR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얘가 역시 유전자의 재조합을 통해 가지고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항원들과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자, 비세포 항원식 항체가 직접 항원과 반응합니다. 항체가 직접 항원과 반응합니다. 야, 내가 비세포야. 내 표면에 이렇게 이제 항체가 있어.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다른 항원들과는 만나지 못할 거고, 요 동그라미 항원과 만날 거예요. 얘들이 이제 항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항원이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비세포가 이 붙은 항원을 잘 잡아먹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수용체 매개 뇌포작용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세포의 표면에 수용체가 있고 그 수용체가 어떠한 리간드가 붙었을 때 세포는 유입을 한다. 같습니다. 얘가 항원과 결합을 하게 되면 마치 이것이 항체가 수용체입니다. 항원 수용체. 그래서 얘가 갖고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럼 들어오면 누구하고 만난다고 배웠더라? 동물세포니까 리소솜과 만날 것이고 리소솜에서 분해가 되겠죠. 그럼 이 항원이 이제 분해가 되고 나오게 될 텐데 그럼 이 비세포가 이제 흥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뭘 먹을 수 있구나. 항체라는 걸로 먹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얘의 변화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체를 얘가 실제로 분비하게 되죠. 항원 섭취 후 얘의 내부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항원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체액성 면역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럼 비세포라는 것은 항원을 만나기 전에는 항체를 분비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원과 결합을 했을 때 후천적으로 면역 반응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특이성을 가지고 그 비세포가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T세포라는 것의 항원 인식은 자, TCR을 가지고 하는데 TCR이 MHC, 우리 아까 이거 뭐라고 했더라? 명찰. 명찰이라고 했었죠? 자, 이 명찰에 제시가 된 항원과 반응하는 것이 특징. 오케이? 네. 자, 얘가 T세포라면 얘의 표면에는 TCR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TCR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게 누구라고요? 항원 제2세포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대이세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MHC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MHC라고 할게요. 명찰. 자, 명찰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죽일까 안 죽일까? 안 죽입니다. 누가 안 죽입니까? 예. 누구? NK세포라는 애가 안 죽이죠. 그죠? 살려서 놓는 애들입니다. 근데 얘가 제시를 합니다. 뭘 제시하냐면 이렇게 항원을 제시하는 거죠. 즉 이 대이세포는 식세포 하는 거니까 잘 먹었습니다. 먹은 걸 역시 또 리소솜에서 분해했겠죠. 분해한 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 T세포 뭐 하는 거죠? 만져보는 겁니다. 얘는 제시된 항원만을 갖다가 만지는 겁니다. 그 T세포는 어떻게 보면 검문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내봐. 보고 주민등록증이 있긴 있는데 이거 위조된 거 아니야? 너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NK세포도 어떻게 보면 경찰이죠. 제시해봐. 명찰 안 줘요? 그럼 죽여버립니다. 오케이? 네. 자, 근데 얘는 인식을 하는 거니까 특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식을, 뭔가를 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딱 검사해보고, 항원 먹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요? 얘를 죽여야 될까요? 죽이면 안 되죠, 그죠? 잘했잖아. 일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활성화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누굴까요? 도움세포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이걸 약간 말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제시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감염된 세포입니다. 저는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어요 하고 제시를 합니다. 명찰에다가. 그럼 도움세포가 야, 너 잘했어 하고 칭찬할까요?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할까요? 세포가 와가지고 얘를 야, 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 너 그럼 죽어라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비슷하긴 한데 상황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세포냐 또는 세포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TCR이 있어요. 이 부분이 만들어진 것은 다양성 있게 만들어진 것은 같아. 자, 그리고 제시를 하는 것은 어디에? 자, 이거 보세요. 요게 지금 돼지세포인가 봐요. 잘 먹었어요, 미생물을요. 그래서 어떻게? 명찰이 MH가 있는데 제시를 하죠. 전시가 되었다. 그럼 누가 와요? 이게 아마 도움세포일 것 같아요. 딱 인식을 하죠. TCR을 가지고. 네? 네. 잘하고 있네. 응? 활성화시키겠죠. 약간 확대한 그림이에요. 이건요. MHC라고 하는 분자에 항원 조각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니까. 항원 조각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예. 아미노산이 이루어져 있는 애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마치 이게 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탁 끼워가지고 제시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TCR이 이 주황색 부분을 사실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체적인 걸 인식합니다만 시험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그냥 편하게 요 항원을 인식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항원을 인식하는지, 어떻게 특이성을 갖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자, 이번엔 다시 항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하는데, 아이고. 어라. 당황했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잠깐만요. 그냥 우리 항체 기능이란 걸로 그냥 봐야겠네요. 자, 우리 그 93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 잠깐, 여기를 봅시다. 여기 잘못 적었다. 항체인데. 자, 우리가 종류를 좀 알긴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 항체를 분비한다고 돼 있었죠? 항체 분비한 거. 자, 항체를 분비할 때, 그때 항체에 우리가 좀 분류를 합니다. 처음에 분비하게 되면은, IG M급 항체라는 걸 분비를 하게 돼 있어요. IG N급 항체. 요걸 분비하는 것이고, 잠깐 여기 좀 지울게요. 왜 이래? 요 IG N급 항체를 분비하다가, 도움 T세포라는 것이 딱 영향을 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영향을 주게 되면 항체를 분비하는데 그때 IG G급 항체를 분비하거나 또는 IG A급 항체를 분비하거나 또는 IG E급 항체를 분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분비하게끔 하는 게 누굽니까? 도움세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의 종류가 약간 구분된다. 그럼 각각 이제 역할들이 약간 다르거든요. 자, IG급 항체는 혈액에 존재할 때, 즉 비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혈액에 있을 수도 있고 조직 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데 혈액 쪽에 있는 비세포들한테는 주로 IgG급 항체를 분비하게끔 만듭니다. 조직 쪽에 존재하는 애들이 있는데, 조직 쪽에 존재하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이 IgA급 항체를 분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로 점액 또는 모유 이런 곳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소화관 쪽에서 점액질이 있는데 그 점액질 안에는 IgA급 항체가 많이 있죠. 모유 속에도 많이 들어있고 조직 쪽에서는 IgA급 항체를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움세포가 되게 영리한 놈이죠. 상황에 따라서 뭘 나오게 하는지가 다르니까. 자, IgE급 항체 이거는 뭐 E라고 이렇게 딱 있는 것처럼 자 이거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상하다. 예?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킵니다. 원래는 IgE급 항체가 분비가 되면 기생충 방어가 좀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는 기생충 방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저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기생충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상한 반응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이죠. 그래서 과민성 알레르기증 이런 걸 일으킬 때 이 IgE급 항체가 이제 분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세포라는 것이 항원을 갖다가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항체를 분비해요. 얘 스스로가 분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항체가 뭐예요? IgM급 항체. 그런데 도움세포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IgG급, IgA급, IgE급 이게 다 분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여기 슬라이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렇게 항원과 지금 결합을 했다고 그랬죠? 아까. 네. 여기서 누가 도움을 준다고 그랬어요? 도움 T세포가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그 전 단계에 이 세포가 뭘 할 수가 있다고요? IgM급 항체를 분비할 수가 있습니다. IgM급 항체를 분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세포와 형제세포는 아니다고 그랬죠? 그때 이 형제세포가 되면 뭐를 분비할 수 있다고요? IgG급을 분비하거나 또는 IgA급을 분비하거나 또는 약간 실수를 해서 IgE급 같은 걸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때 혈액에 많은 것은 뭐라고요? IgG급 항체가 혈액에 많은 것이고 조직지역 또는 분비되는 쪽에는 뭐가 많다고요? IgA급이 많다고 한다는 거지. E급 항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면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하는 게 있는데 그 사항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반면에 TCR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면역 반응은 좀 이따가 너무 빨리 나오면 헷갈리니까 자, 뒤에. 자, 지금 이 그림은 자, 이제 T세포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T세포에 의한 면역 반응. 자, 여기 그림 보면 여기 누가 있습니까? 항원 J세포라는 게 있는데 뭐 대익세포일 수도 있고 또는 수지상 세포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지금 항원을 먹고 있죠. 이 일은 잘한 거죠. 그죠? 잘한 겁니다. 제시를 합니다. 자, 이때 제시를 할 때 어떠한 MHC에 제시되는지 보십시오. 2형 MHC. 즉 MHC 분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형 MHC, 하나는 2형 MHC. 둘 다 명찰입니다. 1형 MHC라는 명찰은 모든 세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단백질을 그 명찰에 실어서 보여줍니다. 난 누구고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2형 MHC라는 것은 식세포들 있죠. 걔들이 주로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대익세포, 수지상세포, 비세포. 걔들은 2형 MHC 가지고 있습니다. 이 2형 MHC는 요거는 섭취한 항원을 제시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단백질 조각이죠. 항원이라는 것은 단백질 섭취한 걸 제시한다. 내가 먹은 걸 보여주는 거죠. 명찰에 실어서. 전 이런 사람이고 이런 세포고 이거를 먹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섭취한 항원을 갖다가 검사하는 애가 바로 도움세포입니다. 섭취한 항원을 검사하는 애가 누구라고요? 도움세포. 섭취한 항원을 갖다가 제대로 먹었다면 얘를 어떻게 해요? 활성화시키겠죠. 또 얘가 분비하는 물질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비세포, 주변에 있는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죠? 반면에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자, 이거 간염된 세포라고 되어 있죠? 간염된 세포를 포함해서 모든 세포는 1형 MHC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령 MH는 생산한 단백질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단백질이 이제 항원 단백질인 거죠. 즉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럼 생산한 단백질을 검토하는 것은 누구? 세포독성 T세포란회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항원 수용체인 TCR을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바이러스 단백질이에요. 그럼 네가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고 있네? 결국 이 상대방인 요 세포를 어떻게 해요? 죽여야겠죠. 뭘 분비합니다. 보면 퍼포린이라는 단백질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렇게 구멍을 내게 되어 있고 글렌자임이라는 단백질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 구멍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럼 구멍 따라 들어간 이 글렌자임은 단백질을 분해해버리고 결국 이 세포를 죽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오셔가지고 자, 우리 B세포의 인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세포에 대한 인식 결과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T세포 항원 인식 밑에다가 요거 잠깐 같이 적어놓으면 되는데 자, T세포의 항원 인식에서 첫 번째 세포독성 T세포라는 것은 누구를 인식한다고요? 상대방? 감염된 세포 또는 암세포. 감염된 세포, 암세포는 자신들이 단백질을 만들 때 이 MHC에 암세포가 되게끔 하는 단백질 또는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원 조각이 이렇게 제시되는 거지. 그럼 이제 세포란 애가 인식한다고 그랬죠? 야, 너 뭐 하고 있나 보자. 뭐 만들고 있나 보자. 항원 조각을 딱 붙여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T세포 수용체. 이게 항원을 인식하는 거잖아. 항원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면 얘가 생산한 단백질 잘못 만들고 있으면 얘를 죽게끔 유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도움 T세포. 자, 얘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엔티젠 프리젠팅 셀. 대표적인 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또 하나는 B세포. 이게 엔티젠 프리젠팅 셀이란 말이에요. 얘를 어떻게 한다? 명찰 제시를 딱 하는 거죠. MHC. 뭘 제시한다고요? 항원 조각을 제시한다고 했죠. 단백질 항원 조각. 이거는 뭐 한 거 제시한 거예요? 내가 먹은 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도움세포라는 게 인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인식한다? TCR로 인식하는 거죠. 자, 관계를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TCR은 항원 조각을 인식합니다. TCR은 항원 조각을 인식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뭔가 해결될 것 같아. 자, MHC는 종류가 달라요. 내가 만든 것을 제시하는 것은 몇 형? 만든 것을 제시하는 것은 1형. 내가 먹은 것을 제시하는 것은 몇 형? 2형. 자, 예를 들어서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1형과 2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내가 먹은 것도 보여주는 거죠. 얘도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얘도 암세포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먹은 거를 제시할 때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염되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죽음이 유도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요? 그러면 이 도움세포라고 세포가 TCR만 가지고 있다면 1형과 2형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TCR만 가지고 있다면 1형과 2형의 MHC를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항원 조각 인식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게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자, 요거, 요렇게, 단백질이 있죠. 보조하는 단백질. 자, 이 단백질 이름을 우리가 CD8번, CD4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D8번이라는 것은 일형 MH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만든 단백질을 검사하는 사람이야. 에? 그런 세포야. CD8번 갖고 있어. 그래서 일형 MH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만들었는지를 검토. TCR로 하는 거지. 얘는요, 나는 먹은 거를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뭘 갖고 있어요? CD4번 갖고 있지. 얘에서 잡히는 건 뭐예요? E형 MHC. 먹은 거를 검사하겠다. 그래서 뭘로 검사해요? TCR로 검사하는 거지. 그래서 이상한 게 보여. 그럼 밑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고. 위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고. 전혀 기작이 다릅니다. 관계를 여러분이 탁탁 정리해야 돼. 오케이? 네. 헷갈리는 건 요거죠. CD8번과 1번이 만나는지, CD4번과 2번이 만나는지. 저는 곱하기로 외웠어요. 관계는 똑같다 생각하고, 네? 8 곱하기 1, 4 곱하기 2. 같네. 그죠?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럼 이렇게 하면 B세포와 T세포가 어떻게 면역 반응을 하는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면역 기억이란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봅시다, 다시. 자, 우리가 지금 이 얘기 한참 했어요. 지금 특이성 가지고, B세포에서 어떻게 특이성이 일어나는지, T세포 어떻게 특이성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쭉 들어봤어요. 자, 근데 면역 기억이라는 것도 있거든. 자, 면역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이렇게 나뉘는 거지. 1차 면역 반응은 것은 항원의 첫 번째 침입 시 일어나는 면역 반응. 항원의 첫 침입 시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항원의 재침입 시 재간염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우리가 2차 면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구분한 이유는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의 정도가 너무 달라서 그래요. 1차 면역 반응보다 2차 면역 반응이 훨씬 더 강력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항원이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온다고 했을 때 면역 반응이 계속 커지는 건 아니에요. 1차 때에 비해서 2차 때가 훨씬 커지고 3차 때는 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제 변화가 클까라는 거죠. 자, 이유는 뭐라고요? 기억세포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항원과 반응을 하는 B세포와 T세포가 기억세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억 B세포, 기억 도움 T세포, 기억 세포 독성 T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런 애들이 2차 면역 반응 때 다 반응하는 거죠.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반응수도 커져 있습니다. 강력한 반응이 나오죠. 그죠? 자, 슬라이드. 자, 이게 지금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원이 처음에 주사가 되고 들어왔어요. 선천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거예요. 들어왔으면 바로. 근데 퇴치가 안 됐어. 그래서 후천성 면역 반응도 충분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면역 반응이 쫙 일어났어요. 그래서 항체라는 것들이 막 있다. 늘어나고 있다. 항체 A. 이거는 이제 항A 항체, 항원 A에 대한 항체가 막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항체는 지금 우리가 체액을 뽑아가지고요. 그 혈액 안에 들어있는 사실은 항체를 관찰한 그림이에요. 무슨 급 항체를 관찰했어요? IG, M급, G급을 관찰한 거예요. 처음에 B세포는 IG, N급을 분비하다가 도움세포의 장애를 받게 되면 IG, G급 분비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일이 다 일어난 거야. 자, 볼까요? 항원이 들어왔어요. B세포가 뭐 할까? 자, B세포가 뭐 할까? 먹어. 먹으면 뭐 분비한다고? 활성화가 되면서 IG, M급을 분비하지. 항체. 그죠? 그 초기에 나오는 요 항체가 IG, N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얘가 항원을 갖다가 먹으면서 제시하잖아. 그죠? 항원 제이세포. 그럼 누가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요? 누가? TH세포라는 도움세포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B세포는 뭘로 분비하게 되는 거야?
IG G급 또는 IG A급 또는 IG E급. 여기서 IG급을 주로 분비하는 거니까 IG급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뒤쪽 가게 되면 IgG급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TA세포는 누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도 활성화시킵니다만 세포 독성 T세포, 사이토톡식이니까 제가 C라고 적었어요. 세포, 사이토. 세포 독성 T세포도 역시 주변에 있는 것들은 활성화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반응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면 이 항원 A에 대해서 반응을 쭉 하겠죠. 자, 그러면 이 B세포는 도움세포 영향을 받게 되면 뭐와 뭐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항체를 분비하는 형질세포와 그림은 없지만 기역 B세포가 만들어지고 T세포들은 각각이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그 자체가 기역세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B세포는 이미 바뀌었죠? 뭘로? IgG를 만들 수 있는 B세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반응성도 커져 있는 상태고 숫자도 늘어났고 얘들도 지금 반응성과 숫자가 늘어난 상태. 자, 그때 겁도 없이 항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 B세포라고 하는 것이 항원 또 들어왔네. 도움세포가 영향을 딱 주자마자 뭘 분비하기 시작해? 나는 바뀌었지. 무엇으로? IgG를 만들 수 있는 애로. 그래서 IgG 방체를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TA세포는 바로 또 어떻게 돼요? 기역 세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걔들도 활성화 일어나죠. 초기 반응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IgG 항체는 정말 과량으로 분비될 수 있는 항체. 양도 많고 세포 자체가 면역 반응도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네. 초기에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 초기에 뭐가 많이 만들어질까요? IgG 항체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1차 면역 반응 때에는 IgN 항체가 주로 분비됩니다만 2차 면역 반응 때에는 IgG 항체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약간 더 말씀드리면 IgN급이 뒤에도 나오긴 나와요. 조금. 왜냐면 앞에서 반응 안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또 새롭게 만들어진 B세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IgM이 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주된 항체는 IgG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 잡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면역 기억입니다. 네? 뒤에 그림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십시다. 항원이 처음에 들어왔어. 항원 제2세포가 되어 있죠? 누구? 돼지세포, 수지상세포, B세포일 수도 있어요. 이런 애가 항원을 제시하죠. 도움세포가 느끼죠. 내가 활동해야 될 땜을. 그죠? 그래서 이거와 반응할 수 있는 도움세포가 활성화를 시켜요. 자기 스스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B세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 B세포는 항원을 자기가 직접 먹을 수도 있어요. 자,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IgN급을 분비한다고 했죠. 근데 얘가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면 분화가 일어나요. 또다시. 그래서 형질세포가 되면서 IgG급, A급, E급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기역세포로 아예 바뀌죠. 자, 도움세포라고 하는 애는 기역 도움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활성화된 이후에 오래 그냥 살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얘가 활성화되었을 땐 그냥 오래 산단 말이에요. 남아있어요. 기억세포들이요. 또다시 항원이 들어와. 그러면 항원 제2세포가 또 먹고 또다시 영향을 주겠지. 그러면 각각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때의 면역 반응은 매우 강력해지더라는 거죠. 초기에는 IgM급이 주로 나오다가 그죠? Ig급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때에는 이미 IgG급으로 바뀌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IgG 항체를 주로 처음부터 분비를 하는 거다라는 거지. 이해가요? 그림? 자, 이게 바로 면역 기억. 아시겠죠? 면역 기억. 자, 항체의 역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항체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중화작용, 두 번째 옵소나, 세 번째 막공격 복합체를 더욱더 잘 만드는 일을 하는 거다. 즉 항체는 자기가 직접 항원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들러붙는 겁니다. 그 압력이 아주 센 놈이거든. 들러붙어가지고 못 살게 오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옵소나. 고체도 옵소나가 있었죠. 근데 항체라는 것도 옵소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럼 둘러치게 되면 이 항체 이 끝부분을 이러한 대익세포와 같은 식세포가 인식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잘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세포 작용을 강화시키죠. 자, 또 하나는 바이러스의 중화. 자, 들러붙었습니다. 바이러스에. 자,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은 세포에 간염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간염할 세포하고 결합하고 붙어서 간염할 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체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게 되면 이런 부분이 이제 간염될 세포의 표면에 결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이러스에 대한 간염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죠? 저것을 우리는 중화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체의 활성화. 자, 보체라고 하는 것들은 단백질들이 혈액을 떠돌아다니다가 뭐 세균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막 공격 복합체 형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반응이 좀 잘 안 일어납니다.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체가 있으면 항체라는 곳에 보체가 붙어 다녀요. 특히 IgM급, IgG급 항체에 붙습니다. 자, 항체는 어떤 게 특징이냐면 결합을 잘하는 거죠. 세균의 표면에 결합을 잘합니다. 그럼 얘를 붙인 채로 와서 결합을 잘하거든요. 그럼 이 보체가 막공급 복합체 형성한 것을 더 잘할 수 있죠.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붙는 것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유도탄처럼 폭탄처럼 이렇게 항체의 꼭문에 붙어 있다가 돌아다니면 얘가 항체가 붙었을 때 바로 빠져나오면서 막 공격 복합체를 잘 형성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체만 가지고 어떤 미생물의 용혈 현상을 일으키는 것보다 항체를 첨가해 가지고 용혈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포인트로 출제 잘 나와요. 어떤 뭐 시약들을 준비해 가지고 뭐 A, B, C 세포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체를 이렇게 싹 집어넣는 거지. 용혈 반응이 일어나겠죠. 근데 거기에다 항체를 갖다 추가하잖아요. 그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더 잘 용혈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해갑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림에 빠져 있습니다만 다발을 형성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항체라는 것은 이렇게 Y자 형태라고 배웠습니다. 항원과 결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결합할 수 있지만 반대편에도 결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딱 팔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럼 항체라는 것은 이 옆에 거하고 또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결합하겠죠. 이게 다발이죠. 그죠? 계속해서 항원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침전이라는 상이 일어납니다. 침전. 그럼 항원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면역계의 작용에서 B세포와 T세포에 대한 작용을 얘기하면서 다양성에, 그 다음에 면역 기억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면역 간용. 자, 이거 얘기하고 알레르기 반응 보고 끝낼 건데. 자, 면역 간용 현상은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 특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B세포는 항체, T세포는 TCR, 이걸 다양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거를 만들 때 앞에 그림 보셨다시피 얘를 만들어내는 초기 단계에서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유전자의 재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 내과하고도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면역 간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공격하는 B세포와 T세포를 제거하는 기작이죠. 어디에서 제거하는 게 제일 편하겠습니까? B세포는 골수에서 분해야 되는 거니까 골수 지역에서, T세포는 흉선에서 분해야 되는 거니까 흉선 지역에서 내과하고 반응하는 애들을 없애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우리 체액을 떠돌아다닐 때에도 각각 조직 지역에서도 관용 현상을 느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알아놓읍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후천성 면역의 특징들을 쭉 봤어요. 자, 이번에는 알레르기 반응 하나를 좀 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예전에는 이 Ig급 항체라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기생충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작, 사실 뭐 기생충이라는 게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를 괴롭혀왔던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저러한 기작을 면역계는 잘 발달을 사실 시켜온 거예요. 근데 근래 들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부터 항생제라는 걸 개발하게 됐잖아요. 페니실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간염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선진화가 되면서 점점 안 되고요. 그죠? 그럼 저 I급 항체라는 것이 기생충망을 별로 관련 없게 돼버린 거죠. 점점. 그런데 얘가 묘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얘가 분비가 되면 여전히 그러니까 도움세포가 만드는 기작을 좀 하긴 하는데 얘가 만들어지면 묘하게도 비만세포에 가가지고요. 결합을 해버려요. 예전엔 별 문제가 안 됐겠죠. 이렇게 뭐 반응하는 일이 별로 흔치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깨끗한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결합을 딱 하잖아요? 자, 추후에 이 IG 2급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와 결합하게 되면 얘가 신호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과다하게 방출하는 거죠. 히스타민이 이게 과다하게 방출됩니다. 과다 방출. 그러면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거기 때문에 염증 반응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뭐 열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 외에도 막 다른 반응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과다하게 분비되는 효과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관지의 수축. 기관지의 평활근이라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게 수축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좀 좁아지죠. 숨쉬기가 곤란해지죠. 호흡 곤란. 재채기를 일으킨다. 심하면 천식으로 가니까. 이런 게 이제 알레르기 반응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눈물, 콧물 나온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죠. 가려움증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히스타민이 과다 방출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들. 특히 IG 2급 항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움세포가 탁 영향 주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레르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자, 여기서는 이제 비만세포는 보였습니다만, 이 알레르기원은 어떻게 보면 항원과 같은 것이고, 또 들어오면 2차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IG 2급 항체가 더 많이 분비될 거고, 그럼 더 많이 비만세포를 접할 거고, 그럼 히스타민 더 많이 방출될 거고, 점점 심해지겠죠.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이 알레르기원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2차 면역반응과 같이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Ig급 항체가 계속 만들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고쳐보려고 야, 너 알레르기 반응 있어? 그거를 완화시켜야 돼. 충분히 적응시켜보자 하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더 제공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역에 대한 얘기를 다 끝냈습니다. 자, 우리 캠벨 교재에서는 이 정도 얘기를 더 했는데, 우리 시험에 이제 잘 등장한 얘기도 또 하나 뭐냐면, 사실 이식 실험이 있어요. 장기를 이식한다든지, 또 혈액을 이식한다든지, 이런 관계들, 또는 뭐 수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의 예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뒤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면역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내용 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조금 더 있긴 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삼투 조절 배설 이런 파트를 봐야 돼요. 얼마 안 남았죠? 8분. 자, 얘기 끝냈으니까 이거 잠깐만 설명합시다. 자, 삼투 조절 배설의 사장의 내용은 사실 신장이라고 하는 또는 콩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 질소 노폐물부터 나오는데 잠깐 요거 얘기만 딱 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신장의 기능,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 신장, 콩팥의 기능.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콩 모양처럼 생겼으니까 콩팥, 양쪽에 두 개가 달려 있죠. 그죠? 저 부분에서 일어나는 기능이에요. 뭐 해부학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기능 첫 번째, 질소 노폐물의 제거. 자, 질소 노폐물이란 건 왜 생기냐면 우리가 영양소로서 뭘 쓰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일부 핵산 쓸 수도 있는데 그때 단백질, 일부의 핵산 이걸 쓸 때 그 안에 질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잠깐 참고. 자, 탄수화물, 그러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포도당하면 어떻게 되지? 6개, 12개, 6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탄수화물이야. 그럼 이걸 에너지원 쓰잖아요? 그럼 이걸 분해한다고 했을 때 뭐로 만들어지냐면, 분해한다고 했을 때 CO2하고 H2O. CO2는 뭐야? 밖으로 폐를 통해 내보내면 되고요. H2O, 이거는 갖고 있어도 되고, 에? 오줌이나 좀 땀으로 나가도 돼.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을 만약에 에너지원 쓰잖아요? CHONS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럼 CHO니까 이거는 분해하면 CO2하고 H2O 만들어서 똑같이 이거는 버리면 되는데, 요 질소, 요게 이거를 만들거든. 암모니아. 요거는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독성이 되게 강한 강력기니까 빨리 버려야 되거든. 그 기능을 어디서 한다고요? 신장에서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물고기 같은 애들은 이거를 그냥 바로 버려요. 바로. 어차피 물속에다가 그냥 버리면 이거는 강력이긴 하지만 희석이 되니까 크게 해로운 환경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포유류 이런 동물들은 바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모았다가 버려. 다 그렇죠. 그죠? 그럼 이 독성이 강한 애를 모아놓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래요? 요소라고 하는 또는 요산이라고 하는 독성이 없는 물질을 만든 다음에 버려요. 그래서 요소, 요산, 암모니아를 우리는 질소 오펜물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네. 황이 하나가 약간 의문이 갈 텐데, 황은 별로 많지 않아요. 아미노산이 20개 있죠? 그 20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메티오닌하고 시스테인만 황을 갖고 있고요. 황은 쓰임새가 좀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버리냐? 자, 그래서 우리가 질소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신장의 기능이긴 한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한 신장에서 일어나는 여과, 제흡수와 분비에 대한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시험 문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과와 제흡수와 분비, 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질소 노폐물 제거와 같은 기능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삼투물 조절. 그럼 삼투몰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서 얼마를 유지한다고 배웠더라? 300mOsmol이라는 수치를 유지해야 돼요. 300ml, 삼투몰, 오스몰 per 체액을 1리터로 리터당 300mOsmol이라는 용질의 농도를 유지해야 돼. 그거를 어디서 한다? 신장에서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다. 그럼 세 번째는 혈압 조절. 네 번째는 삼연기 조절, 즉 pH 조절.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신장이라는 게 왜 혈압 관련이냐 의심이 좀 갈 수도 있는데, 결국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줌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오줌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 안에 체액량,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결국 혈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죠? 즉 오줌량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체액량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혈압과 관련이 있어요. 혈압 조절할 수 있다. 자, pH 조절이 있는데 이건 이제 캠벨 교재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살짝 또 언급됐긴 합니다만, 내 몸이 산성화가 되고 있다. 그럼 H+를 밖으로 잘 버려요. 내 몸이 염기성화되고 있다. 그럼 HCO3- 성분을 밖으로 버려요. 그걸 통해 조절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볼 텐데, 신장에 대한 기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은 여과와 제흡수와 분비라는 것이 신장의 기구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질소 노폐물의 조절과 삼투몰 조절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혈압 조절을 가볍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